안녕하세요. 저는 변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과 자상한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건설업이고 흔히들 하는 말로 말하면 막노동이지요. 본래 처음부터 남편이 건설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 집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서울에서 스텝 8명이 있는 조금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기업의 회사원이었지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었죠.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댁 쪽이 워낙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몸이 아프셨던 시어머니를 대신해 아주버님께서 학업까지 포기하고 사방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을 책임졌다고 했거든요. 남편 밑으로는 여동생이 한 명 또 있었고요. 아주버님께서는 돈을 벌기 위해 안 한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 수금하는 일도 해봤고 소위 나이트라는 곳에서 삐끼라는 것도 하며 밑바닥에서 못 볼 꼴 다 봐가며 그렇게 살았다고 들었어요. 순하고 여린 성격을 소유한 남편과는 달리 아주버님은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시고 정말 표현하자면 호랑이 같은 분이었어요. 얼굴에는 예전에 깡패들과 함께 일했을 때 흉기에 맞아 생긴 흉터가 이마 쪽에 짝가 있고 그 때문에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라 돈 벌 길이 없었으니 깡패나 나이트 이런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 일부러 강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요. 그런 아주버님은 남편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나서야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일을 했던 아주버님은 몇 년간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떼오고 마진 남겨서 한국에 파는 중간업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아주버님이 떼오는 물건이 국내에서 소유가 많아지면서 영역을 확장했고 순식간에 사업 자체가 엄청 커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주버님의 권유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버님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거의 10년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사업이 번창으로 목돈이 생겨 멋진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힘들게 살 때부터 함께 해준 귀한 분이셨어요. 형님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셨습니다. 외유, 내강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 내는 눈이 왕방울만한 이쁜 따님도 낳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버님의 성공으로 저희 가족도 덕분에 폭염없게 살 수 있었어요. 볼경기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어 미용실이 정말 파업 직전까지 갔을 때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목돈을 선뜻 꺼내며 미안해하지 말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려며 도와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주버님부터 몸이 조금 아파서 남들보다 발달이 늦었던 형님의 딸을 저희 가족이 품앗이하며 같이 키웠어요. 바쁠 때면 제가 대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재활치료도 같이 받으러 갔고요. 그렇게 감사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아주버님이 사업이 기울게 되었어요. 원래 거래하던 업체에서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있다가 가장 큰 거래업체인 중국 쪽 회사에서 거액이 도만받고 물건을 안 주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애초에 중국과의 거래는 사기 계약이었던 겁니다. 페이크 컴퍼니 형식의 회사였고 아주버님과 비슷한 중간업자들에게 그 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십억을 먹고 튄 거였어요. 사실상 잡는 것도 거의 불가인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 파산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아주버님이었기에 저도 미용실하며 모은 목돈과 적금까지 깨서 돈을 보탰고요. 하지만 회사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어요. 현금 흐름도 끊긴 상태였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기 사건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꼼짝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했고요. 문제는 충격으로 형님께서 쓰러진 겁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형님께서는 아픈 딸아이를 돌보면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엎친 데 덮침격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계단을 내려오다가 쓰러진 겁니다. 형님은 그날 너무 어지럽고 메스꺼운 느낌이 심해서 병원을 가려다가 쓰러진 거였어요. 병명은 심장마비. 다행히 아래에 있던 사람이 형님을 보고 신고했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후였어요. 72시간 내에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기도를 하고 또 빌었습니다. 다행히 형님은 48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의식이 돌아왔지만 손발 고개 어느 곳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일정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신체가 망가진 거였습니다. 게다가 폐렴 증상까지 있었고요. 어쩌면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이 비관적인 말씀에 아주버님은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은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내가 널 일으킬 거고 반드시 사업 재개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대로 떠나면 나도 너 따라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힘내서 내가 보답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며 빌고 또 빌었지요. 하지만 그 소원이 무색하게 형님은 입원한 지 7개월째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님이 떠난 그날 좀처럼 비가 오지 않았던 마른 가을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쁜 우리 조카는 장난감 하나를 붙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애한테 부탁해서 조카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같이 놀고 있으라며 저희 집에 조카를 데려다 두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조카에게는 차마 엄마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중에 많이 하며 실신하고 정말 끔찍했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형님이 장례를 치르고 아주버님은 다시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만 했어요. 참으로 냉정한 세상이었지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까마득한 조카와 아주버님을 위해 상해 끝에 미용실 보증금을 뺀 돈과 아파트 담보로 빌린 돈을 아주버님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미용실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몇 년 쉬려고 한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아파트 담보로 빌린 돈은 그동안 우리 부부가 아주버님한테 받은 게 많으니 갚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다시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회사 꼭 살리세요. 라며 건넸습니다. 죽기보다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하고 자존심과 체면 하나로 살아왔던 아주버님은 딸 아이를 위해 그리고 회사에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돈을 받으셨어요. 절대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꼭 갚겠다고 회사 살리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세상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아주버님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타격이 컸지요. 아파트 담보로 빌린 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친정에서 돈을 빌려 급하게 갚았고 결국 돈이 너무 없어서 아파트까지 팔고 변두리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회사 일로 바빠서 아픈 딸 병원 갈 시간이 없었기에 조카는 저희 집에서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망한 회사로 인한 충격으로 알코올에 의지하며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술만 마시면 남편에게 아내가 보고 싶다고 정말 너에게 미안하지만 내 딸 좀 잘 부탁한다면서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이 무슨 소리세요? 끝까지 잘 살아서 따님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달랬지요.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편지지 5장을 앞뒤로 꽉 채운 유서와 비슷한 느낌의 글을 쓴 채 사라져버렸어요. 나 때문에 아파트 담보로 돈까지 빌리고 미용실까지 뺀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서 미안하다. 너에게 멋지고 든든한 형으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존재 자체가 짐덩인 형이 되어 너에게 면목이 없다고 제발 날 찾지 말고 내 딸 염치 없지만 내 딸 좀 잘 부탁한다. 절대 날 찾지 말아다오. 그게 내 소원이다. 반드시 떳떳하게 제기해서 다시 나타나마 라는 글을 쓰며 싱그룹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인천 앞바다에 있던 아주버님이 낡은 차인데 그 이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8년이라는 세월간 중적을 감추셨어요. 어딘가에는 아주버님이 살아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저희는 살았습니다. 언젠간 짠하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했지요.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앙앙 오는 조카에게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생겨서 잠깐 멀리 여행 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언니들이랑 재밌게 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병원 잘 다니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하며 달랬지요. 그렇게 정말 아주버님이 사라지고 꼬박 8년간을 조카 포함 아이넷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기에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그때부터 건설 현장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변두리 동네에서 아주 작은 가게를 빌려 미용업을 하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주버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토끼 같은 자식을 두고 왜 도망가냐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빠고 남자 아니냐며 엉엉 울 때도 있었습니다. 큰딸 졸업식이랑 조카 졸업식이 겹칠 때면 조카가 서운하지 않게 저는 큰딸에게 남편은 조카한테 가서 최대한 공평하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카는 저와 남편이 마음을 알았는지 발달 치료도 잘 받아서 정상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비장애인보다 조금 산만한 정도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는 없다는 결과였지요. 이제 우리 집에도 꽃필 날이 오나보다 하면서 한시름 놓고 있을 때 남편이 건설 현장 5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진 사고가 난 겁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과 함께 물건을 옮기며 6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받고 있던 판이 아래로 떨어지며 남편과 근무자도 함께 떨어져 사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TV에도 나오고 큰 사고였습니다. 같이 떨어진 노동자분은 건물에 설치한 그물망에 한번 튕겨 충격을 흡수해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허리에 인공뼈를 넣는 대수술과 오급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지만요. 무정하게 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요. 어찌나 이 세상에 밉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 남은 남편까지 데려가는지 아무리 가슴을 퍽퍽 쳐도 속에 쌓인 울분을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둥바둥 먹고 살겠다며 친구들과 연락도 끊고 사람도 안 만나며 남편과 의지하며 살아서인지 장례식장은 옆에서 치르는 사람의 빈소와 비교되게 썰렁했습니다. 첫날에는 건설업자 관계자들이 오셔서 빈소를 지켜주었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빈소를 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더 서럽더라고요. 인생이 뭔가 싶었지요. 그렇게 남편을 발인하고 화장터로 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화장터에 있는 방에 들어가 CCTV로 남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한 줌이 제가 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사는 게 뭐길래 이리도 허무한데 아둥바둥 진땀을 흘리며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모든 걸 초월한 듯이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당장 내 밑으로 줄줄이 딸리는 아이 4명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앞날이 깜깜했고 조카마저 나에게 버리다시피 맡기고 간 아주버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딨냐고 살아는 있는 거냐고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험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애써 참았던 울음이 또 터지더라고요. 남아있던 남편의 흔적들, 옷들과 사진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로서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려 아이들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밥도 못 챙겨주고 아이들과 함께 잠에 들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느라 3일 내내 쪽잠밖에 못 잔 저는 저도 모르게 집에 오자마자 몸이 풀려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꿈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죽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고 갑자기 하얀 연기가 나면서 남편 뒤에서 아주버님이 달려오는데 아주버님은 달려와서 저를 꽉 껴안고 남편은 웃으며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남편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주버님이 포옹 때문에 멀어져가는 남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날 떠나지 말라고 하며 울면서 잠에서 깨웠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자 누군가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똑똑똑 안에 사람 있어요? 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지? 이 오밤중에 누가 날 찾아온 거지? 하면서 문구멍으로 얼굴을 보는데 8년 전 종적을 감춘 아주버님이 서 있는 겁니다. 살이 쏙 빠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버린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하니 어떻게 여길 찾아왔냐고, 도대체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하며 엉엉 울었어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있다며 딱 하룻밤만 자기한테 시간을 내달라는 겁니다. 꼭 하룻밤만 아이들 몰래 잠깐만 나을 수 있냐고 하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하면 살았던 거냐고 하며 꼬치꼬치 해물었지만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묻지 말라고 하룻밤만 시간을 내달라며 저를 불러냈어요. 저는 급하게 가디건을 입고 새벽 냄새 가득한 밤거리를 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으슥한 골목으로 저를 데려갔고 잠깐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잠깐이면 된다며 저를 한 숙박업소에 데려갔습니다. 숙박업소라고 하기도 뭐하고 간판도 제대로 안 달려있는 너무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길 왜 온 거냐고 저는 물었지요.
남편 어제 발인하고 화장한 거 아냐고, 왜 이제야 찾아왔냐고 아주머님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어떤 아빠가 힘들다고 딸을 맡기고 사라지며 하면서 막 가슴팍을 치며 울었습니다. 쌓인 물분을 토해내고 있는 힘껏 아주머님을 주먹으로 내쳤어요. 아팠을 법도 한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저의 손길을 받아내셨습니다. 원망스러운 저의 한을 다 듣고 나서야 아주머님은 힘겹게 말을 꺼내셨어요. 원래 몇 년 전에 찾아가려고 주소까지 다 알아보고 재수씨 미용실 앞까지 가보기도 하고 동생 건설업 현장에도 가봤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갑자기 뉴스에 건설업장에서 사고가 났다길래 설마 하고 찾아봤는데 내 동생이 그렇게 갔다는 사실을 듣고 경남에 있다가 바로 왔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러는지 재수씨한테 면목이 없어요. 하면서 검은색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는 겁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이 돈 다 어디서 났냐고 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님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 관련함을 도와주면서 모은 돈이랑 본래 중간 거래했던 경험을 살려서 암 거래 도와주며 받은 수수료 전부 현금으로 모은 거래요. 그렇게 훌쩍 떠나고 7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이게 뭔 소용이 있을란가 싶었지만 재수씨한테 그리고 내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 딸한테 차마 못난 아비라서 이거라도 주고 싶네요. 여기에서 보자고 한 거는 사람 있는 곳이나 CCTV 있는 곳에서 재수씨한테 돈 준 거 걸리면 재수씨도 안 좋은 일에 힘을 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재수씨, 오늘 재수씨와 보낸 이 하룻밤을 끝으로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또 이런 더러운 일을 하며 번 더러운 돈으로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야겠지요. 재수씨도 저 찾지 마세요. 우리 딸한테는 그냥 아빠가 먼 곳으로 갔다고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저는 말했지요. 아주버님 왜 그러세요? 저 이 돈 다 필요 없고 제가 필요한 거는 제발 아주버님 딸을 두고 도망가지 마세요.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 건가요? 이깟 돈 몇 척이 뭐가 중요한데요? 아주버님이 돈 망친 시간 동안 아주버님은 돈보다 소중한 걸 잃은 거예요. 동생의 발인 입관도 보지 못했고 딸아이의 졸업 위탁 그리고 성장 과정도 보지 못한 인생이 뭐가 좋아요. 성공하고 딸 앞에 나타나면 딸이 좋다고 하며 박수 칠 줄 알아요. 조카 그러니까 딸이 원하는 건 그저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 상황에 뭐가 중요한데요? 제발 떠나지 말고 애 옆을 지켜요 제발. 동생 떠나고 와이프 떠나고 이제 남은 건 딸 하나 아니에요. 뭘 더 잃어야 돌아올 건데요?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몇 억을 모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아주버님을 설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주버님은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다 맞는 말이라고 알면서도 그놈의 자존심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모든 걸 뒤로 했고 외면했다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제부터라도 내 딸 책임지겠다며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따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움을 받아 아주버님 경찰에 신고건 관련한 서류 처리도 마무리했고 아주버님은 다시 어둠의 길을 젓고 딸 곁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게 해줘서 고맙다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혹시 몰라 아주버님이 건넨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또 조카가 대학 들어갈 때 들어갈 목돈을 위해 아껴두고 있네요. 남편을 보내고 그날 밤 꾼 꿈은 아마도 멀리 떠난 남편이 저에게 보낸 선물을 암시하는 거였나 봅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닿지 못하는 남편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남은 생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